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과세표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과세표준이고, 여기가 세율이면, 이리 가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면 세율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례세라고 그랬죠. 과세표준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진세. 이게 누진세죠. 과세표준이 증가하는데 세율이 감소한다. 그럼 이게 역진세죠. 역진세죠. 그죠? 제 설명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과세표준이고 세율이고 여기는 세액이에요. 세액. 그러면은 이제 비례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원점에서 45도 통과하게 되면 이게 비례세거든. 이게 비례세죠. 비례세. 자, 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죠. 세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율은 세액을 과세표준 나누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평균세율이라고 해요. 평균세율은 dx분의 t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한계세율은 미분하는 거잖아요. 한계세율은 dx분의 dt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평균세율은 원점을 출발해 가지고 한 점이거든요. 원점을 출발해서 한 점이니까 평균세율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비례세율은 평균세율이 일정하죠. 평균세율이 변화가 없어. 일정하잖아요. 그죠? 평균세율이 일정한 것이. 그죠? 그러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우측 이쪽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이건 누진세야. 이건 누진세죠. 자, 보면은 평균세율은 원점을 통과하는 이 점이니까 이렇게 평균세율이 계속 증가하죠. 응?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증가하잖아요. 응? 자,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증가하죠. 근데 비례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해도 평균세율은 일정하지. 그죠? 이게 이제 누진세고, 역진세는 이쪽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이쪽을. 이렇게. 그러면은,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점마다 해보면 평균세율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감소하죠?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기울기가. 그때 이거는 역진세. 역진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평균 세율이 감소하잖아요. 감소. 그러니까 역진세.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평균 세율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누진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않고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우측이면은 누진세, 좌측이면 역진세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면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거 이제 선형이잖아요. 선형. 비선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선형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비선형이지. 응? 비선. 체증적 비선형. 또 체감적 비선형. 요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지. 교과서 보면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76페이지, 75페이지, 7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쭉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누진세가 되기 위한 조건, 누진세가 되려면 평균 세율보다 한계 세율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비례세가 되기 위한 거는 비례세는 이게 같다. 네, 같다. 역진세는 반대다 이런 얘기죠. 반대 이렇게 되겠죠. 차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이제 최적 세제 개혁론하고 조세 심리론, 조세 행정의 문제와 탈세 이론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씩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인데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개혁론, 최적 세제개혁론이잖아요. 1960년대 이때 이제 이때는 공평과세 이론이 주를 이룬 것 같아요. 공평과세 이론이 세제개혁의 흐름 1960년대죠. 헤이그 사이먼스의 공평과세 이론. 요게 이제 소득세 이론에 그대로 나오죠. 헤이그 사이먼스의 공평과세 이론. 공평과세를 중시하는 포괄적인 과세표준 이론인 공평과세 이론을 세제개혁에 적용하였다. 그래서 1966년에 캐나다에서 제시된 세제개혁론이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1970년대에 가가지고는 최적과세 이론, 후생경제학적 접근이 시작됐다. 램지를 요실하는 최적과적 이론. 간접세 앞 시간에 봤죠. 램지 효과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나온 이론이죠. 197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빅셀과 뷰캐넌, 공공선택 이론 앞에서 살펴봤죠. 공공선택 이론에 기초한 재정적 교환 이론. 이렇게 쭉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평과세 이론.
자, 어떻게 하면 공평과세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죠?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공평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능력에 따라서, 지불 능력에 따라서, 뭐 많이 듣던 얘기죠. 능력설,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능력설,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불 능력의 척도로 뭐로 할 것이냐, 그걸 세원이라고 그랬죠. 소득으로 할 것이냐, 재산으로 할 것이냐, 소비로 할 것이냐. 대표적인 게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평과세를 이루냐.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하면 공평과세가 된다.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거는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이론이죠. 헤이그 사이먼스의 포괄소득. 그게 이제 그 포괄소득 이론이 발전되어 온 과정이죠. 이렇게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쭉 연구했던 것들이 나오죠. 1896년 샨츠 논문에서 소득의 개념과 소득세법이라는 이 논문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936년에 헤이그 사이먼스가 개인 소득에서 샨츠의 포괄적 소득과세 표준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철학적 이념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그 뿌리가 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했다. 개인적 자유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과 상황 속에서 추구하고 강조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세제 개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세제 개혁이 정부를 위해서 있을까요? 납세자를 위해서 있을까요? 옛날에는 정부를 위해서 있는데 지금은 뭐죠? 납세자를 위해서 세제가 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제 개혁이 납세자를 위한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개입이 최소화해야 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조세를 징수하고 응능부담 면집, 이게 능력 원칙이에요. 우리 책에서는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응능부담 원칙.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걸 좀 바꿔서 능력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응능부담 원칙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능력 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 원칙이다. 이렇게 했죠. 능력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된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두 가지 방향을 얘기했죠. 하나는 뭐였죠? 이익설, 편익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하냐?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능력설.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능력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는 게 공평하냐? 능력에 따라서 내는 거 없다. 그것이 능력 원칙이라고 그랬죠. 능력 원칙. 그게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게. 능력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해야 될 걸 주장했다. 그래서 공평과세 이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한다. 먼저 지불 능력의 척도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 것이냐. 소득과 재산과 소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으로 봤다. 이런 소득의 개념은 소비와 자산의 증가분으로 정의해서 포괄적 소득 과세 표준. 그래서 미국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하죠. 우리는 포괄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뭐라고 그랬죠? 열거주의.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죠. 열거되지 않아도 연초와 연말과 비교를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시스템이 좀 틀리죠. 자, 분석의 초점, 공평과세 이론. 샨츠, 헤이그, 사이먼즈의 공평과세 이론에서 소득을 지불 능력의 척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불 능력의 객관적 인식을 중시했다. 둘째, 공평과세 이론은 종래의 신고전학파들이 내세웠던 희생설에 입각한 과세 이론을 부인하고 측정 가능한 화폐소득의 개념을 사용했다. 한계 효용 이론 학자들에 의한 희생설이 뭐였었죠? 희생설?
세금을 내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세금을 10% 50만 원 띄면 450만 원만 받잖아요. 그러면 그 50만 원은 나의 희생이지. 그죠? 희생이지. 연으로 따지면은 내가 연봉이 1억인데 1년에 1,000만 원 세금 내면 나의 가처분 소득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은 나의 희생이잖아요. 근데 100억 버는 사람은 45억의 세금을 냈어. 그러면 45억이 희생이야. 그럼 1억 버는 사람이나 100억 버는 사람이나 그 희생의 가치를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냐, 한계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냐.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희생설이다. 희생의 가치를. 나는 연간 1억을 버니까 나의 희생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억 번 사람은 45억이야. 근데 그 사람이나 100억 번 사람이나 나나 희생의 가치를 똑같이 만드는 결과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희생설이에요, 희생설. 근데 이 공평과세 이론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잖아요. 공평과세 이론은 종래의 신고전 학자들이 내세웠던 희생설에 입각한 과세 이론을 부인하고 측정 가능한 화폐소득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셋째, 공평과세 이론은 포괄적 소득을 그 과세표준으로 채택했다. 개인의 소비 지출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소득을 과표로 잡았다 이게요. 소득을, 소비가 아니다. 소비 지출이. 넷째, 개인의 소비 지출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건 뭐였죠? 지출세잖아요. 지출세. 지출. 넷째, 과세표준 이론은, 공평과세 이론은 공평성을 중시하는데 이를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구분했다. 수평적 공평을 주로 다루는데 수직적 공평은 정치적 결정사항이다. 그렇죠? 수직적 공평은 정치적 결정사항이죠. 응? 다섯째, 공평과세 이론은 과세로 인한 배분의 왜곡, 초과부담의 문제 등의 초과부담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세가 여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없었다. 자, 세제의 이상적인 구조. 과세 표준에 침식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 과세 표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막 소득이 있으면 뭘 막 공제를 하고 왜 공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이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게 세액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잔뜩 공제를 해줬어. 이게 이거잖아요. 이제 뭐 면세, 아예 자체 면세를 하든지 감세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과세 표준이 침식되잖아요. 이 과세 표준이 적어지잖아요. 과세 표준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조세 지출이 있게 되면은 뭐가 되죠? 과세 표준이 적어지잖아요. 응? 그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의 침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과세 표준이 침식되면 어떻게 된다? 불공평 과세가 된단 말이야. 불공평 과세가. 그래서 과세 표준이 침식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포괄적 소득 과세 표준을 채택했다. 그것이 공평과세 이론이다. 이런 거죠. 공평과세 이론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과세 표준이 침식되기 때문에 불공평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야. 불공평 과세가 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침식되지 않게끔 포괄적 과세 표준을 채택했을 때 공평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얘기잖아요. 쭉 그 얘기단 말이야. 이제 이 써놓은 거를 금방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과세표준의 선택, 이상적인 소득세 과세표준,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부의 순증가, 공평과세로 온 자들은 포괄적 소득과세 표준을 채택해서 소득 흐름의 개념이 아닌 재산의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봤다. 소득세, 지출세, 소비지출, 많은 조세 이론가들이 소비지출을 과세 표준으로 강하게 지지한다. 지난 시간에 했죠. 한 20년 만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 이론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출세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득 과세 표준은 전체 생애에 걸쳐서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평하다. 그러나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이 유리하다. 저축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출세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지출세는 저축 과세하지 않잖아요. 지출세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Y는 C 플러스 S니까 C는 Y 마이너스 S. 이 저축이 빠지잖아요. 저축이 빠지죠. 자, 절충식. 그럼 이 소득세하고 지출세를 절충해서 채택한다 이런 얘기겠죠. 절충식이라는 거는. 절충식 과세 표준. 1978년 스웨덴 세제계획안, 1982년 아일랜드 계획안, 지출세를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세와 함께 병용하는 절충식 과세 방식을 제안했다. 절충식 과세 방식은 원래 샨츠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과세 방식을 골간으로 하고 그 위에 고소득층만 지출세로 보완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고소득층만. 그리고 또 이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식을 제안했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자, 매출액. 자,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기업이잖아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 기업은 뭘 하는 거예요?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윤 극대화라는 건 뭐야? 이게 이윤이잖아요. 이게 이윤이잖아. 이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야? 매출액을 높이든지 비용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도 이론 교과서에서도 수입 극대화, 비용 극소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그럼 매출총이 있고, 판관비를 빼면은 뭐요?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뭘 하면 경상이익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뭘 하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되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법인세를 내잖아요. 법인세를 내면 마이너스 해주면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둘 중 하나지. 배당을 주고, 주주한테 배당 주잖아요. 배당을 주고 유보를 시키는 거죠. 회사에.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가 되는 거죠. 유보가 되는 거지. 이 배당은 뭐야? 이 배당은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이게 뭡니까? 배당소득세가 소득세야, 소득세. 지금 우리가 헤이그 사이먼스의 소득세를 보고 있잖아요. 소득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를. 이게 소득세야, 소득세. 근데 법인세야, 법인세. 여기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여기서 이미 세금을 부과했는데 개인한테 주주한테 배당해 줄 때 또 세금을 낸다. 이게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이론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다가 이제 유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법인세를 여기서 부과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자, 그냥 이거잖아. 이거죠.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죠. 여기 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배당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그죠? 법인세 없어도 돼. 법인세 없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법인세 없고 뭐로? 소득세로만 부과하잖아요. 법인세를 아예 없애버리고 소득세로 통합하자 이거야. 그게 뭐죠? 완전 통합 방식이다. 이해되시죠? 완전 통합 방식. 이 사람들이 주장했지. 공평과세 이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식을 써있다. 그러면 완전 통합 방식은 법인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중과세에 따른 이중과세가 없도록 조정해주는 문제. 소득세법에 가면 소득세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그게 나옵니다. 완전 통합 방식. 그죠? 아예 소득세를 없애버리고 법인세로만 다 해버리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뭐야? 이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가 모여 있잖아요. 주주가. 그럼 이 회사, 이 법인세를 내는 이게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배당받아가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주가 주인이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견은 법인세를 아예 매기지 말고 법인세를 안 매기고 소득세로 매겨도 국가에서는 손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야.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인 그 자체로도 법인 실체설이라고 하잖아요. 법인 실체설. 법인 그 자체로도 인격이 있는 실체설로 보는 게 주식회사의 현실이고 다만 여기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체설로 바꾸지 않고 이 부분만큼 뭐로 본다? 법인 의제설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인세를 소득세로 완전하게 통합해서 법인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게 완전 통합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완전 통합 방식. 법인 소득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과세는 원천과세에 따른 완전 통합 방식을 권장한다. 소득을 유일한 지불 능력으로 보는 소득 단세론을 입장을 견지한다. 아까 법인세 없애버리고 다 소득세로 부과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세율. 다양한 세율 구조다. 공평과세론적인 세제 개혁의 입안자들은 세율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이다. 캐나다의 왕립위원회는 선형적 누진세율. 아까 선형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게 과세 표준이고, 이게 세율, 선형, 비례세, 누진세도 선형, 역진제도 선형적, 비선형, 구부러졌다 이런 얘기지. 비선형.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스웨덴의 계획안은 비선형적인 세율을 권장했다. 캐나다는 선형적인 세율을 권장하고, 최고 세율을 50% 소득세. 스웨덴은 비선형, 누진도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제시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수준이 강하고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대 미국안은 세제의 단순화에 초점했다. 미국은 소득세가 그 당시에 막 80% 막 이 정도 됐다고. 80%. 근데 이제 몇 프로도 50% 밑으로 확 했죠. 그게 뭐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신자유주의자들이 출현하면서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이 나와서 세율을 확 깎았죠. 50% 밑으로 깎았어. 그 세율 체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1980년대에 미국안은 세제의 단순화에 역점을 두었다. 80%대의 최고 세율이 80%대의 최고 세율을 몇 프로 낮췄다? 50% 밑으로 낮췄다. 이런 거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몇 프로죠? 최고 세율이 50%안 넘잖아요. 45%죠. 아일랜드의 경우 면세점을 크게 확대했다. 소득 과세 표준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소비 과세 표준은 누진 세율을 적용했다. 세율 구조의 문제는 수직적 공평과 관련된다. 공평과세론적인 세제 개혁파들의 세율 구조의 문제는 수직적 공평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적 공정에 대한 가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이름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특별조치. 자,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세제상의 특혜를 반대한다. 지금 우리는 공평과세 이론자들의 주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조세 지출,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침식되잖아요. 그죠? 과세 표준을 침식시키잖아요. 이 특별조치가 있게 되면 과세 표준을 침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평성이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다 부인한 건 아니야. 배분의 효율성, 경제 성장 및 세무 행정상의 특별 조치를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았다. 인정했다.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런 얘기겠죠. 따라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 얘기하죠. 자기 소유 주택, 퇴직 소득, 자선적 기부, 자본의 감가상각, 광산 및 석유 개발, 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세제의 감면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평과세론적인 세제 개혁론에 있어서 성장, 효율 등의 정책 목표는 지엽적으로나마 세제의 특별 조치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집행상의 문제점, 공평과세론에 소득 과세 표준을 실질소득으로 할 거냐, 명목소득으로 할 거냐. 명목소득, 인플레이션 때 조세 부담이 과중되고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조세 부담상의 수직적 불공평을 심해야 할 것이다. 실질소득으로 할 것이냐 명목소득으로 할 것이냐. 자본이득을 실현된 자본이득으로 할 거냐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할 거냐.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문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실현주의적인 과세 표준이다. 뭔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설명했죠. 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이게 10억이야. 10억이야. 근데 13억이야. 13억. 13억. 근데 살 때는 3억 주고 샀어. 3억 주고 샀어. 근데 현재 가치가 13억이야. 13억이야. 그러면 부가가치는 얼마야? 10억이 증가했잖아요. 10억이 증가했잖아요. 10억이. 그러면 팔지는 안 했어. 근데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내 부동산이 내 집이 13억이야. 그럼 10억 증가했어. 그러면 당신 말 국가에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야, 너 10억 증가했으니까 세금 내.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야. 발생주의. 그걸 발생주의라고 그러죠. 어디 보겠죠? 발생주의. 발생주의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게 실질적으로 했던 게 뭐죠? 우리나라의 토지초과 이득세죠. 토지초과 이득. 자,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택이 아니라 토지만 가지고 있었어. 3억 주고 샀는데 13억으로 갔어. 자, 건물은 없지. 그래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를 했어요.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유동성이 없잖아요.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조세 저항이 심했겠어. 그래 폐지됐지. 이것이 이제 조금 변형된 게 요즘 뭐죠?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 근데 지금 60 넘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아파트만 달랑 한 채 있어. 근데 집값이 강남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강남 집값이 확 뛰었어. 근데 세금을 1년에 막 5천만 원씩 내라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낼 수가 없잖아. 그 집을 팔아야 내잖아.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심한 거지. 근데 진보 세력에서는 그냥 당신 일단 재산이 있지 않냐. 그럼 무조건 세금 내려간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세금 낼 수가 없어. 그걸 팔아야 세금 내는데. 그 원본이 잠식되잖아요.
원본을 잠식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야. 기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기업을 운영해도 기업의 자본금을 잠식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자본금을 잠식 안 하고 수익이 나게끔 해야 되잖아. 여기도 원본을 잠식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유동성이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1세대 1주택에서는 적용하면 안 된다. 종부세를. 뭐로 하면 그냥 재산세 부과하면 돼. OECD 국가에 하듯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근데 국가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장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에서 나처럼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다 부잖아요. 부잖아. 서민들이 봤을 때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10채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는 적용할 필요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종부세를 적용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되지만 1세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요. 왜? 정부는 1세대를 장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현된 자본이득이냐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부과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엄청난 조세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5%는 서민이잖아요. 그 법을 만든다고 서민들이 많다고 딱 해서 찍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담아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그래야 조세 재앙이 없고 민원이 없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세 번째. 장기간 또는 납세자의 전체 생애 기간에 있어서 개인의 귀속소득은 그 소득액에 있어서 일정하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자유직업소득은 불규칙하고 불일정하다. 전체 생애기간에 보면 규칙적인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공평과세 이론가들의 이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를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넷째, 부부소득을 분리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합산과세할 것인가. 요즘 다 이제 뭐죠?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포괄적인 소득 과세 표준 이론을 반대하는 학자, 지출세 이론가들. 저쪽에서는 과제하지 말고 뭐처럼. 앞부분에서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한 법이 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세제 개혁론. 자, 현실의 조세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상적인 조세 제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걸 최적 세제 계획을 한다. 그럼 그걸 최적 세제 계획이고 과세 당국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적 과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적과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최적 이상적인 조세 제도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조세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조세 제도. 그것이 이상적 조세 제도다 이런 얘기죠. 현실의 조세 제도를 이상적인 조세 제도로 엄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제 개혁.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자, 정부의 세수 목표를 확보하면서 조세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세목을 설정한다. 그것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최적 세율을 모색하는 조세 이론 분야이다. 백지에서 새로 세제를 고안한 것이다. 맞다. 텍스 리폼이라고 하죠. 최적 세제 개혁. 현실의 조세 제도를 이상적 조세 제도에 접근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펠드스타인. 이분이 이제 이분 이론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펠드스타인은 공평과세, 세수 변화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세제 계획을 정립했다. 최적 과세를 준거로 해서 기존의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말했다. 조세 제도의 개선 과정, 텍스 리폼을 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로 고안한 텍스 리폼. 자, 펠드스타인의 세제 개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제 개혁을 위해서 유효할 점. 펠드스타인, 세제 개혁을 위한 민간 부문의 후생 손실이 극소화돼야 된다. 자,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의 후생 손실이 극소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째, 예상되는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한 행동 변화나
경제 변수들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수평적, 수직적 불공평이 최소화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세 번째, 빈번한 세제 개혁은 경제 주체들의 세제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며 또 다른 세제 개혁에 대비케 하는 비효율적 형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세무사들도 제대로 모르겠대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구두로 말을 하는 거는 책임을 못 지지만 세무사들은 뭐예요?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받고 하는데 나중에 법을 잘못 적용하면 변상을 해야 되거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복잡했을까?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거기다 활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돼요. 차선의 차원의 세제 계획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준수사항. 첫째, 고시 기간을 충분히 둔다. 이렇게 세법을 새로 제정하면 충분히 알려라 이런 얘기죠.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줘라. 이렇게. 두 번째, 세제 계획의 두 대상인 세원과 세율의 결정을 분리하는 세제 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적 세원, 소득이냐, 소비냐, 재산이냐 이런 세원, 최적 세원을 정의할 때 수평적 공평성만 고려하고 최적 세율을 도출할 때는 수직적 공평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세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펠드스타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적 세제 계획안의 기본 원칙. 첫째, 세제 계획은 공평성과 효율성 등 조세 원칙을 고려해서 시행해야 된다. 두 번째, 세제 계획은 주어진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 현행 세제, 현재 세제의 특수성이죠. 세 번째, 세제 계획은 조세 원칙들 간의 상호 충돌을 극소화해야 된다. 앞 시간에 우리가 본 거 있죠. 세목 간의 충돌 방지. 그죠? 그 다음에 세수의 비중 적정. 세목 간 충돌 방지, 세수의 비중 적정도 살펴봤죠. 넷째, 세제 계획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펠티스타인이 주장했는데 펠티스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에요. 마틴 펠티스타인 1939년에 출생해서 2019년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2019년 6월 11일에 79세로 사망하셨네. 자, 하버드 대학 교수고 이분이 뭐냐면 이제 그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그때가 이제 80년대잖아요. 거기에 경제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많이 채택이 됐었죠. 근데 이분이 활동하던 1980년대가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 반환이 불게 되고 뭐죠? 그 영향으로 공급주의 경제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세율이 80%대의 소득세율들이 전부 50%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역할들이 이 시대에 있었죠. 이 시대에 있었죠. 쭉 참고하시고. 자, 이분이 이제 80년대 초중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는 것하고 경제학자인 펠트스타인이 인식하는 방향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경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제 진단이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면은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A라는 원인으로 파악했으면 A에 대한 처방으로 가는 거고 그 원인이 B라는 것으로 파악했으면 B라는 처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처방이 전혀 달라지는 거지. 왜? 원인 분석이 틀려지면. 근데 미국 정부는 이렇게 본 거죠. 미국 정부는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실된 이유가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미국 국가 경쟁력 상실이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본다 이런 얘기지. 이런 국가 경쟁력이 상실됐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국 정부는. 근데 펠트스타인은 다른 주장을 한 거죠. 자,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실된 거는 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이 아니고 그 원인이 물론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발생했죠. 뭐 때문에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서 재정 적자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세제 계획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본지. 이렇게 국가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거고 펠트스타인은 뭐다? 세제 계획을 주장하는 거죠. 처방이 다르잖아요.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처방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쭉 지금 그 경제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보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쭉 지금 이제 풀어서 PPT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이제 펠트스타인이 레이건 행정부에다가 보고한 경제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진단과 처방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미국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상실돼서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이고, 펠트스타인은 그게 아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상실됐다. 그래서 세제 계획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전혀 다른 처방이죠.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 행정부인데 관세를 엄청 부과하는 것 같아요. 관세. 나는 내가 살던 시대에는 관세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고 자꾸 관세 역할이 줄어들어서 관세는 없어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나오니까 지금 관세가 좀 핵심으로 떠올라 버렸잖아요. 핵심으로. 우리나라도 몇 프로? 25%를 부과한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잖아요. 관세 25%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 펠트스타인이 경제보고서를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방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자세히 설명은 시간상 못하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1980년대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지났죠? 80년대, 90년대, 01,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전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좀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때 1980년대 보면, 자, 미국 경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주류 감소, 생산성 향상 둔화, 실업률 폭등 등의 경제적 문제로 1980년대 초중반 미국인들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지위가 하락됐다. 무역 적자 비중이 이렇게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대일 무역 적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타켓이. 중국 쪽이잖아요. 이거는. 그때는 80년대는 일본이었지. 그래갖고 이때는 일본 도쿄에 빌딩을 하나를 팔면 뉴욕에 가서 몇 개를 사버렸어, 똑같은 거를. 그때 실제 그랬어요. 그렇게 일본이 잘 나갔다고.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나 40년 돼버렸어. 이때, 이 이후로, 이때는 이렇게 잘 나갔거든. 그러면서 이 이후로 꼬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 미국의 국가 경쟁력 상실을 대일 무역 적자로 봤다, 이런 얘기야. 예? 무역 적자로 봤다. 실제 그렇게 발생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진단한 것도 그렇게 진단을 했고, 이제 처방이 틀릴 뿐이지. 자, 미국 국가 경쟁력 상실, 특히 전자,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 및 제조업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세계 상품 시장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악화됨을 상징이다.
미국의 AI 뭐 나오니까 중국에서 그 거의 뭐 더 좋은 걸 만들었다나 어쨌다나 막 지금 그러잖아요. 국가 경쟁력 회복,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 경쟁력 상실로.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증대했다. 그래서 자유무역 사상이 비판이 있었다. 펠드스타인은 1983년 대통령 경제보고서 3장에 재정적자가 강달러 및 무역적자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 것을 염려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역적자의 원인은 재정적자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인한 그 무역적자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자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 문제가 자체 내에 있다. 재정적자는 자체 내잖아요. 근데 무역적자는 원인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에 있다 이런 얘기지. 도쿄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펠드스타인은 재정적자에 있는 거로 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미국 경쟁력의 장기적 추세, 미국 정부 진단, 상품 시장의 무역 불균형 때문에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쭉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펠드스타인은 상품 시장의 무역 불균형이 미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그거는 재정적자 때문이다. 총저축과 총투자가 변화한 결과물이다. 다른 진단을 내놨다 이런 얘기죠. 다른 원인을 내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장기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는 대부분 잘못된 인식에 기반된다. 쭉 한번 보시고. 자, 뭐 다 읽고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보면 미국 무역수지 구조의 변화에서 1950년, 60년대 초반 미국의 무역 흑자는 이때는 미국이 잘 나갔잖아요. 1950년대.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도움도 받고 원조도 많이 받았잖아요. 1950년, 60년대 초반 미국의 무역 흑자는 다른 나라의 흑자로 돈이 남아도니까 다른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973년 이후 미국은 무역 적자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가 많았다. 미국인의 외국 투자보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한 게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강달러 때문에. 이처럼 미국 무역 수지 변화는 투자 흐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것은 자본 수지 개정에 의해서 상쇄되고 1970년대 다른 나라 산업 국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미국 내 저축 공급은 낮은 저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고 미국은 자본 수출국이 아니라 자본 유입국으로 변했다. 지금 강달러 때문에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자, 쭉 보면 이제 환율과 국제수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겼죠. 미국의 실질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도 높죠. 지금 4.5%인가요? 아직이? 5에서 4.5인가 기죠? 더 밑으로 아직 안 떨어졌죠. 미국의 실질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인의 미국 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인의 미국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생겨서 미국 달러 가치가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야? 한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지금 얼마까지? 1,400원대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이런 현상이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된 거죠. 환율과 국제 수준에서 보면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가고 자, 그리고 또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니까 미국의 국민 저축률이 떨어지고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증가해서 미국의 생산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더 증가했다. 예? 그래서 강달러가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쭉 설명하고 있죠. 대규모 재정적자는 미국의 국민 저축률을 떨어뜨려서 실질 금리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증가했다. 이 위에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는 고시 경제, 특히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한 결과이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파리나 도쿄에 있는 게 아니라 워싱턴 자체에 있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펠트슈타인은 이렇게 봤다 이러냐. 우리가 펠트슈타인 주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에 대한 반응 쭉 살펴보세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 이 백데이터들은 그 당시에는 안 나왔지. 그죠? 그 당시에는 이 백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붙여서 설명해 보니까 맞더라 이런 얘기죠. 맞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1971년 이후에 왜 세계 경제가 달라졌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닉슨 쇼크인데 1971년도에 지금 우리 펠트슈타인이 80년대에 보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서 70년대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71년대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외국이 가져온 금 1온스를 35달러로 교환해주던 금태환이 폐지됐다. 닉슨 쇼크. 금태환제가 폐지됐다. 이런 얘기죠. 금태환제가. 그리고 뭐가 되죠? 변동환율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면서 자본 이동이 자유화됐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70년대 변화가. 70년대 변화가.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닉슨 쇼크.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달러가 뭐죠? 달러에 써졌잖아요. 자, 1달러를 가져오면은 얼마로 바꿔준다. 금태하던데 달러에 이 표시가 있었어요. 지금 달러는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 이후에 발행된 달러들은 이게 없어요. 없어. 그 이전에 발행된 달러들은 그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금태환제가 폐지됐다. 이때 이제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었죠. 뭔 일이 있었습니까? 70년대 초반에. 60년대까지는 미국이 잘 경제가 돌아갔죠. 케인즈 이론이 그전 거의 이제 1929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다가 50년, 60년대까지는 그런 대로 오다가 이제 7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그게 안 맞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디플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경제 이론이 이제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년대에 뭔 일이 있었으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금태환을 가지고 유지할 수가 이제 없게 되지. 외국에서 자꾸 이제 우리 금 내놓으라고 달러 갖다 주면 내놓으라고 하니까 금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죠? 자빠져 버린 거죠. 금태환제 아예 폐지해 본 거지. 금태환제 자체를 폐지해 본 거잖아요. 그게 닉슨 쇼크다 이런 얘기. 닉슨 쇼크. 그러면서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하면서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70년대. 그러면서 80년대에 미국의 이제 위기가 불러온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치유해 나가는 거. 닉슨 쇼크, 달러 방어 정책, 닉슨 쇼크 이렇게. 자, 최근 닉슨 쇼크 2009년 초 세계 경제 위기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 영향이 엄청 컸었죠. 엄청 컸었죠. 그다음에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 쭉 이렇게 변화오는데 이제 현재까지 와서는 이제 뭐로 됐죠? 양적 완화에 대한 이론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약간 뭐가 나오나 모르겠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 변동 환율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 그다음에 80년대 초 이게 백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해 보니까 맞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런 이론들이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쭉 분석해서 설명을 이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맞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살펴보시고 자,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이걸 보면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답을 찾아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쭉 이제 요즘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한 MMT 이론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죠. 한번 보시고, 지혜적 세제 계획론과 관련해서 펠티스타인의 주장을 쭉 우리가 참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세제 개혁론에서 조세 제도 개혁의 과제. 자, 조세 지출의 합리적 개선. 자, 이때 나온 것들이죠. 80년대. 조세 지출,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을 할 필요성들이 많이 생긴 거죠. 조세 지출의 유형,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은 효율성과 공평성 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 민간 부분에 대한 간접 지원, 이런 거, 과세 표준을 잠식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세제 운영.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세제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신축적으로 반영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1차 대전이 발발했거든요. 그죠?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언제까지 했냐면 1918년에 종전이 됐죠. 종전이 됐어요. 종전이 되면서 이때 독일이 이제 연합국 이후 독일이 패했잖아요. 독일이 패하고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응? 빚잔치를 해야 되잖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졌으니까 빚잔치. 그때 맺은 조약이 바르세유 평화조약. 평화조약이잖아요. 이 조약을 맺었죠. 응? 조약을 맺었어요. 예. 독일 패전국인 독일이 이제 주 타켓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전쟁 비용을 갚으라는 거예요. 전쟁 비용을 갚으라는 거죠. 전쟁 비용을 갚으려니까 비용을 갚아야 되잖아요. 전쟁 비용을. 그러면서 맺은 조약. 이때 이 조약을 맺으러 간 사람이 영국 재무성의 누굽니까? 케인즈가 대표로 갔어요. 이 조약을 맺으러. 그래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케인즈는 어디로 갔죠? 영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리고 언제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났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발발했다.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고 이것을 누가 해결했죠? 케인즈가 해결했잖아요. 미국에서 케인즈 이렇게 해결했다고. 케인즈가. 그런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이 처음에는 여기도 참전 안 했잖아요. 미국이 처음에 참전 안 했는데 여기서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 싸웁니까? 유럽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유럽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유럽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 당시에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뭘 준 거죠?
물자를 대준 거지. 예? 뭐라고 그럽니까? 물자. 무기와 식량을 대준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무기와 식량을 대줬지. 1차 대전 때. 그러면, 자, 무기와 식량을 대주면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연합국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나라들한테 대주니까 독일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대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자와 식량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유럽에 있는 뭐죠? 금이 전부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나요? 유럽에 있는 금을 다 미국 국고에 저 금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태환제를 하면서 미국이 세계 달러 가지고 지배를 하게 된 거지. 이렇게 금이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때. 예?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확 산 거지. 그런데 1918년 이제 종전이 되고 나니까 이게 끊길 거 아니에요. 종전이 되고 나니까 이게 끊기고 1918 종전 후 1929년 사이에 여기에 엄청난 이제 경제에 또 역풍이 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역풍이. 그래서 이제 1929년에 미국의 시장이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케인즈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죠? 거시 경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나오지.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패전국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조약을 맺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918년이야. 1918년인데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나잖아요. 근데 또 누가 일으킵니까? 독일이 일으켜요. 내가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폭삭 망했잖아요. 폭삭 망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 도대체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답을. 근데 예전에는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스탈린 나쁜 놈, 히틀러 나쁜 놈,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지도 안 했어. 보지도 않았는데 선생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왜요? 어떻게 해서 다시 이 경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가 힘들면 전쟁 일으키겠어요? 못 일으키지.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히틀러가 전쟁에 참여를 하잖아요. 히틀러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더라고. 노숙자였어. 노숙자였어. 히틀러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뭘 하냐면은 그 연락병을 해, 연락병을 하다가 나와 이제 제대를 하게 되죠. 거의 이 전 기간, 나중에 이제 부상이 돼가지고 이제 후송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독일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잡잖아요. 히틀러가. 근데 이게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가 논하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가면서 20년 만에 경제가 회복됐을까?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지금 1918년이잖아요. 그러면 1919년
1920년 전쟁 바로 다음이잖아요. 이때 빵 한 조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빵 한 개. 빵 한 개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600억. 1600억. 1600억 원. 빵 하나 값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왜? 자, 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전쟁 비용을 갚아야 되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갚을 때는 뭔 돈으로 갚아야죠? 독일 마르크화로 갚아야 될까요? 달러로 갚아야 될까요? 달러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독일 돈은 빵 한 조각에 1600억인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2%를 2% 내외로 보잖아요. 2%에서 뭐 많아야 5%.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가 봐요. 좀 굉장히 올라서. 튀르키예 경제는. 그러면 이 정도 선인데 이거는 그냥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아. 예?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돼. 2%, 5%, 10%.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경제가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버리지 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돼? 배째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배째라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발달하죠? 여기서 독일의 재정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일의 재정학이. 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독일이 살아남을까? 그래서 재정을 연구하게 돼. 그리고 우리 대부분 갤로퍼 어쩌고 다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연구한 재정학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현대는. 왜 그래 재정학이 발달하는 거야?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정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배째라고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1918년이잖아요. 1923년 경제 회복. 정상화되고. 완전히 경제가 무너져 버렸다가 빵 한쪽에 1600억 됐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여기서 나치가 누구죠? 히틀러가 뭐라 하죠? 베르사유 조약 파기. 어차피 배째부인데 그렇잖아요.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다 파기야. 그러고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저거 다 없애버리고 파기, 강제로. 동의해서 파기한 게 아니라 일방적 파기지 뭐.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질서로 나가잖아요. 새로운 질서로 나가면서 이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보니까 히틀러가 첫 번째, 요거는 사회주의잖아요. 독일식 사회주의죠. 이때 누구요? 소련은 스탈린이었잖아요. 레닌하고 스탈린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독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소련의 공산주의 척결. 두 번째, 실업률 제로. 실업률이 제로인 상태가 된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어 버렸잖아요. 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배째라고 넘어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후대의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배째라 해서 넘어져 본 건 일부러 넘어져 버렸다 보는 거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왜? 국제조약을 안 지켰으니까. 이것도 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겠지. 이 사람들 머리에 나온 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응?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그러고 나서 1939년에 이게 이제 나치즘으로 가가지고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래갖고 몇 명이 죽죠? 5천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 결국은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습니까? 5천만 명을 죽였지. 5천만 명을.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잖아요. 자기도. 스탈린도 마찬가지. 스탈린 얘기는 나중에. 이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이것이 나쁘지만 아예 배째로 갈 때는 다시 텍스 리폼 하듯이 경제가 초기 상태로 가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건이 독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야 도대체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다시 회복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 이 생각 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 배워야지. 그거는 히틀러의 그 잔인한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 그 속에서 저변에 깔고 있던 이것들, 그건 독일의 재정학자들이 이제 이루었을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히틀러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인플레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래요. 인플레이션이. 나쁜 측면도 많지만 아예 배째고 넘어가 버리면 경제가 다시 리폼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학술적으로 검증은 안 해봤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특히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세제는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들어가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제의 개혁. 소득세와 법인세 개혁. 80년대에 그 펠티스타인이 있을 때 이때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죠.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세의 정착. 우리는 지금 세제 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기간세라는 게 뭐죠? 중추적인 세금, 중추적인 세목.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직접세에서는, 간접세에서는 부가가치세. 이게 기간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참고하시고요. 최저가세, 최적세제개혁, 보죠. 최저가세. 백지 상태에서 세제를 구축한다. 리폼한다. 이런 얘기지. 조세 설계, 텍스 디자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모색함으로 대폭적인 변경이 있다. 신호효과를 비고려, 납세자 수능비용 무시, 적정세율의 덧칠에 초점, 최적 세제 개혁, 기존의 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텍스 리폼이다. 세제 개혁. 신호효과를 고려한다. 이때는. 그 다음에 납세 수능 비용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간주한다. 세율과 세원 가운데 적정 세원의 결정에 치중한다. 최적과세와 최적세제 개혁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적세제 개혁은 현실의 세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자, 이제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 교환론적 측면이 있어요. 재정 교환론적.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공선택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들하고 중복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제 5장이네. 이번 시간에 이제 조세 심리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심리론. 자,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읽는다는 게 그잖아요. 심리를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막 이론이 있다고 해서 논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설명해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감정의 동물인데. 그래서 심리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를. 조세도 마찬가지다. 조세도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주관적 조세 부담과 객관적 조세 부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주관적 조세 부담, 주관적 심리적 개념이다. 이게 주관적 조세 부담이 심리적 개념으로서 조세 납부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같은 세액이라도 개인의 처지나 사정에 따라서 부담감이 다를 수 있다. 그죠? 응? 같이 연봉이 1억인데 같이 1,000만 원을 낸단 말이야. 나도 1,000만 원 내고 옆집 아저씨도 1,000만 원 내. 예? 같이 연봉이 1억이면. 그러면 수평적 공평이잖아요. 수평적 공평이지. 그렇지만 나와 옆집과는 어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같은 세액이라도 개인의 처지나 사정에 따라서 부담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세금 낸 것이 부담감이 나는 별거 아닌데 옆집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 조세 부담이다. 이거.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인 조세 부담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주관적인 조세 부담, 즉 개인의 조세 부담에 초점을 맞춰서 이 5장 조세 심리론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객관적인 그럼 조세 부담은 뭐냐? 그냥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그거지 뭐. 돈으로 나타나는 거. 개인의 조세 납부 전의 소득과 조세 납부 후의 소득, 납부 전에 1억인데 세금 내고 나니까 9,000만 원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개인의 조세 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하고 객관적인 직접세액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주관적 조세 부담과 다른 점이다. 주관적 조세 부담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세 부담인 조세 부담이라도 간접세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 어렵다. 주로 이제 주관적 조세 부담을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주관적 조세 부담의 결정 요인. 첫째, 조세의 가시성. 직접세는 조세 부담감이 크다. 그죠? 감지적 조세죠. 직접세는. 왜? 1억 버는데 1,000만 원 띄면은 9,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간접세는 캔커피 하나 사 먹어도 내가 세금 낸지 안 낸지 모르잖아요. 그건 비감지적 조세라고 하죠. 그래서 조세의 가시성이 크다. 직접세는. 감지적 조세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과세의 공평성의 경우에 조세 부담이 개인 간에 공평하게 부담될 때 조세 부담감이 감소한다.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 안 하면 그냥 열받아 버리잖아요. 같은 사정하에서 두 사람의 조세 부담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은 불공평하게 대해서 부담감이 가중된다. 셋째, 조세의 경비 지출 편익의 경우이다. 조세는 공공재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예? 정부가 편익, 그 편익이 뭐죠? 공공재를 제공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 그게 조세 가격이잖아요. 조세 가격이고 그게 공공재 가격이라 할 수 있지. 따라서 납세자는 경비 지출로부터 얻은 편익을 조세 납부의 대가로 생각할 수 있다. 지출 편익과 조세 부담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하면 뭐 다른 용어가 저 앞부분에 설명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세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는데. 넷째, 이 밖에도 조세 부담감은 사회 집단이나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죠? 소외계층은 무겁게 느끼고 부유층은 덜 무겁게 느낀다. 이런 얘기죠. 다섯째, 이웃돕기 성금, 방위성금, 새마을성금 등 이런 걸 이제 준조세라고 그러잖아요. 준조세의 공과금이 납부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감 무겁게 넓다. 세금도 내고 있는데 준조세도 많이 내려가면 부담감이 크다. 이런 얘기죠. 여섯째,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 선호. 아까 그 재정 환상. 이렇게 조세 지출과 편익을 불균형하게 느끼는 게 재정 환상이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 선호도 조세 부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땀의 소산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그 쓰임의 내용이 납세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허주면 세금 열심히 내고 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상식에 맞는 판결을 안 하고 그냥 권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 그러면 세금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지. 피땀의 소산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그 쓰임의 내용이 납세자가 바라는 바가 아닌 경우 그 세금은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세 부담은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지출 정책과 납세자의 선호 관계, 침묵 정책이라는 게 있네요. 납세자의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정보만 발표한다. 불평을 유발하는 일체의 부정적 정보는 발표 안 한다. 이걸 침묵 정책이라 한다. 그 다음에 7째. 조세 명칭도 가려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조세라는 기존의 명칭은 항시 부담감을 더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담감, 희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부담감. 그래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경우에 또는 구세를 신세로 대체한 경우에 기존의 조세 명칭을 쓰지 않을 때 조세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들이잖아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세라는 명칭을 이렇게 읽는다.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조세라는 명칭 대신에 기부금 또는 희생, 부조금 이렇게 한다. 그리스 시대의 앞에 조세의 발달 과정에서 그리스 시대에는 이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기부금 형식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식 형태. 독일이 그걸 이어받아서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한다 이런 거죠. 프랑스의 경우에 종래 조세 명칭인 임포트, 텍스 대신에 회비, 국가자금, 보조금, 세금인데 이런 명칭을 쓴다 이런 얘기지. 조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통세보다도 목적세의 경우 조세 부담감이 있어 유리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목적세가 타 목적을 위해 지출이 유용된다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감이 더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의식과 그 다음에 뭐죠? 조세 도의라는 게 있어. 먼저 조세 의식을 한번 보죠. 물 한 모금만 좀 먹고 가죠. 자, 조세 의식은 자, 조세 저항의 증대 법칙. 갤로프도 독일 사람이잖아요. 갤로프는 현대 국가에서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징세비는 증가할 것이다. 조세 저항의 증대 법칙. 슈멜더, 이 사람 독일 사람이네. 한스 메이어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근원을 두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조세 의식과 조세 도의, 다른 하나는 객관적, 주관적 조세 부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세 의식과 조세 도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주관적 조세 부담은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고, 자, 조세 의식, 납세자의 조세 당국에 대한 태도다 이런 얘기지. 조세 의식, 조세 당국에 대한 태도, 조세 의식. 이는 조세 도의를 규정하고 납세 순응 또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행동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심리적 변수이다. 넓게는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와 국민성, 개인적 기질의 특수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좁게는 납세자의 국가의식, 공공재 편익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적, 사회적 이념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조세의식은 사회에 따라 상이한 것은 당연하며 이에 측정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다. 설문조사, 사실상 사회 심리적 개념인 개인 또는 집단의 조세의식을 여러 형태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며 이것보다 사회 구조적인 분석이나 제도 분석에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의식,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세자의 조세 당국에 대한 지배적인 태도, 이걸 조세의식이라고 한다. 그럼 조세 도의는 뭐냐? 자, 조세의식의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나 이 과정에는 몇 개의 매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탈세 또는 범법 행동에 대한 죄의식의 강도, 범법 행동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재 및 과세 기술 등. 자, 그래서 조세 도의는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조세 도의는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윤리와 직결되고 있는 일반적 도의와는 다르다. 원래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의는 합법성보다 고차원의 윤리와 도덕적 책임을 의미하는데 조세 도의는 이런 맥락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거다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 조세 도의는 칸트적인 일반적 도의보다 하위에 있는 세속적인 수준에 있다 할 것이다. 조세 도의는 조세 의식과 함께 민족에 따라 그 특수성이 다르다. 독일의 퀼른 대학의 재정학 연구소는 조세 의식과 조세 도의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했다. 책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조세 부담의 한계, 절대적 한계, 경제적 한계, 심리적 한계. 조세 부담, 절대적 한계, 국민소득 전체를 세금으로 해본다. 그죠? 자, 절대적 한계, 전체를 세금으로 해본다 이런 거죠. 국민소득 전체다. 다 그걸 세금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뭐죠? 공산주의지 뭐. 그죠? 불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죠. 국민소득 전체를 세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부담 능력의 절대적 한계란 국민소득 전체다. 전체다. 전체를 다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러면은 그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마지노선이 국민소득까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적 한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한계. 그러면 그 절대적 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 그게 경제적 한계다. 이런. 국가가 최저 생활 수준, 이런 건 세금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새로운 투자를 침식하는 조세를 부과한다면 조세가 그 부담 능력의 경제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버린다. 거기까지가 경제적 한계다. 이런 얘기. 최소 생활 수준, 새로운 투자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기가 경제적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죠. 이 조세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돼서 파멸할 것이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비용도 없는데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 굶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예. 슌페터는 조세 국가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죠? 조세의 경제적 한계 침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과세의 심리적 한계. 전후 독일 재정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정심리학, 이것도 나오잖아요. 전후 독일 재정학. 이게 뭐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맺어서 독일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그 난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다. 그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후 독일 재정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어? 재정심리학까지 연구했어요. 재정심리학. 전개되고 있는 재정심리학에서 조세 정신풍토 또는 조세 의식으로 이해해서 심리적 세운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조세 도의 또는 조세 의식에 의존한다. 조세 의식의 개념은 재정심리학에서 국민의 조세 당국에 대한 태도다. 태도다. 조세 당국에 대한 태도. 조세 의식. 조세 도의는 아까 얘기했죠. 도의는 오히려 개인적인 측면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의식보다 도의는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으로 왔다고 그럴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래서 용어에도 아까도 봤듯이 용어에도 세금이라는 명칭을 잘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 부담의 심리적 효과. 신호효과라고 그러죠. 신호효과. 조세를 발표하게 되면 투자 의욕, 저축 의욕, 근로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산 및 소비 형태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제도를 발표하면 신호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신호효과가 이렇게 된다. 감지 단계, 지불 단계, 그 다음에 귀착 단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감지 단계, 지불 단계, 귀착 단계. 행동 자유도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조세의 신호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 곡선. 아까 1980년대 레포 교수가 한 거잖아요. 이게 다 뭐죠?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급주의 경제학이었지. 80년대.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정리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공급주의 경제학은 또 한물 갔지. 이제 한물 갔잖아요. 자, 조세 기피 행동, 레퍼곡선. 조세 부담이 과중하면 조세 기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런 인식이 든다, 이게, 사람 이상.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하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하 경제가. 지하 경제가 발달하면은 세금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하 경제까지 이제 뒤에 나오죠.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고 시행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야. 조세 기피 현상이 심화돼서 숨기고 지하 경제가 발달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구급법이야. 자, 조세 당국이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인상을 했어. 관세율을 인상을 하니까 세수 증대 대신에 밀수와 암거래가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세에 관한 2 곱하기 2는 4가 되는데 1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야. 예? 1이 돼버리더라. 이걸 조세 구급법이란다. 감내할 수 없는 조세 부담이다. 일종의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다, 이런 얘기죠. 저항이다. 레퍼 곡선. 레퍼는 레이건 행정부의 1980년대 아까 누구였죠? 펠드스타인 같은 시대잖아요. 같은 시대예요. 높은 세율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시킨다. 그래서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고 세율도 낮춰진다. 경제의 회생을 깨야 한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레퍼 곡선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다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당시에 어쨌든 1980년대에 이런 이론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많이 치유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레퍼 곡선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조세 행정과 행정의 문제와 탈세 이론입니다. 자, 조세 행정의 문제. 조세 행정의 문제.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의 합리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세 행정 비용의 최소화. 조세 징수 비용, 납세 비용. 앞부분에서 봤죠. 어느 정도 될까? 미국에서 해봤더니 1990년 발표 미국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100 소득세 징수할 때 불과 0.5달러라는 거잖아요. 51센트니까 0.5%. 조세 징수 비용이 0.5%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소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틀리겠죠, 나라마다. 자, 조세 회피나 탈세 예방. 읽어보시고요. 자, 조세 행정의 문제. 조세 행정의 합리화,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세 행정의 문제와 최적 조세 이론을 가지고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조세 행정 문제. 조세 행정 비용의 최소화. 그죠? 징수 비용과 납세 비용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세 계획. 세금을 가급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이 내는 걸 방지하는 거지. 그게 절세 계획이잖아요. 첫째, 납세자들의 조세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크다. 그죠? 너무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공평과세가 되지 않고 더 구멍이 생기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해지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납세 협력 비용이 많아요. 둘째, 절세 계획은 집단적으로 추구되는 특성이 있다. 절세 계획은 개인적으로 추구할 때 그 소요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또한 절세 계획이 성공했을 때 그 외부 효과는 다른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의 극세화와 무임승차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조세 계획은 이를 같이 하는 동류 집단의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이렇게 집단적 절세 계획이 추구되어서 감세 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결과 과세 베이스가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적게 되는 거죠. 한 집단 간의 감세는 다른 집단에 의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전가가 되겠죠. 집단 간의 재정 및 조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절세 계획의 이론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 이론. 탈세도 또 이 분야도 누가 논문을 써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조세 회피. 조세 회피. 납세자들이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하는 걸 총칭해서 조세 회피라고 한다. 근데 조세 회피는 뭐 좁은 의미에서 조세 회피는 절세고 또 탈세는 비합법적이니까 나쁘고 뭐 그런 거겠죠. 예. 탈세 유형, 이중장부 작성, 부수적 수입 미신고, 물물교환 또는 현금거래, 영수증 미발급 및 부정기재, 팁 수입의 미신고, 소득의 탈루,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사업 외적인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불법과 지하경제에서의 부정한 사업소득도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어 있다. 자, 이 부분 이제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냈잖아요. 한 2, 3년 된 것 같아. 목사님들은 세금 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2,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탈세는 아니지. 법에 세금 내라는 게 없으니까. 예? 면세지면 면세했지. 면세했죠. 그래서 여기가 기업이잖아요. 기업. 여기가 개인이죠.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이게 전공이니까. 요소시장, 상품시장.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상품을 팔아야 돼. 상품을. 생산 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고 이걸 받아서 기업은 여기다 뭘 가미한다고 그랬죠? 기술을 가미하는 거죠. 기술을 가미해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 삼성반도체는 반도체 만드는 기술, 응? 변호사는 변론하는 기술, 그죠? 세무사는 세무 대리해주는 기술, 응? 법무사는 등기해주는 기술, 그죠?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 시장에다 파는 거잖아요. 네? 파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기술이 뭐죠? 성경 말씀이지 뭐. 성경을 가지고 상품이 뭐죠? 성경 말씀이 되겠더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면서 수입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2, 3년 전까지 그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을 안 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상법이 있어요. 상법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게 뭐죠? 기업회계 기준이 나오죠. 기업회계 기준이. 이 법률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기업회계를 한단 말이야. 기업회계를. 그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놈을 가지고 이제 여기 또 뭐가 있죠? 세법이 있어. 세법이 있어. 세법을 가지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법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세무회계를 해요. 세무회계를. 그래갖고 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게. 예?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세금을 낸다 이게. 그러면 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기업액이라면 뭐야? 기업액의 핵심은 뭐예요? 수입이 얼만데 비용이 얼마서 이윤이 얼마 남았다. 이거지 뭐. 이윤 극대화. 수입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업은 뭘 하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은 저 기업이 도대체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비용이 얼마 나갔고 이윤이 얼마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에? 세금을 부과를 안 하면 이걸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금을 부과를 안 하면 이것도 잘 안 한다 이거야. 대표적인 게 뭐였죠? 목회 재정이었지. 목사님들 세금 안 냈으니까 목사를 교회 재정 여기 이제 교회 재정이 되잖아요. 교회 재정이 되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거지. 그잖아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누가 보죠? 국가에서 들여다보잖아요. 국가에서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투명하게 하는 거지. 투명하게 하는 게 바르잖아요. 그래야 세금 내는 신도들한테 떳떳한 거고, 돈을 얼마 걷어서 어떻게 썼고, 그놈을 내가 상속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를 총유를 해서 사회재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내 자식한테 교회를 상속해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투명하게 나가는 길이 생겼다. 응?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기업을 설립을 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정확히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직원이 수백 명이 되고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해야만이 알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이 기준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해야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최선의 전략은 뭐다? 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법을 지켜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최선의 전략. 이게 최선의 전략이다. 근데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막 100인데 1000으로 부풀렸어. 1000으로. 실제 100밖에 아닌데 1000으로 부풀렸어.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만큼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이만큼 해주시오.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지. 무너진 대표적인 기업이 뭐였어? 대우그룹을 그랬잖아요. IMF 때 무너진 게. 응? 부실회계. 이런 전략은 안 된다. 최선의 전략은 뭐다? 법을 제대로 지켜서 법대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지켜서 법대로 세금.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최선의 전략인 것 같아. 편법을 쓰게 되잖아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부수되는.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되죠? 복잡해져. 편안하지가 못해. 왜? 불법을 하니까. 여기서 탈세를 하고자 한다. 탈세잖아요. 머리가 복잡하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머리 위에 다른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복잡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이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론 이제 이 제도권이 잘 됐냐 잘못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일단 제대로 돼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선의 전략은 뭐다? 올바르게 기업회계를 하고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몰라서 세금을 과대하게 많이 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세무사에서 맡겨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절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세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하게 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실제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서 최선의 전략은 뭐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거다.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 자, 탈세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탈세. 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피하는 행동으로서 조세 회피. 이거는 이제 절세야. 괜찮아. 비합법적으로 불법이죠. 조세 부담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탈세. 제재를 받잖아요. 탈세 같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또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자, 탈세의 원인, 사회 심리적인 원인, 그 나라의 경제 수준, 민족적 특성,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 탈세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탈세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조세 도의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조세 도의, 조세 의식 개념 설명했죠. 둘째, 탈세 등 조세법 위반을 다스리는 조세범 처벌법의 강도와 역의 관계이다. 셋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해이할수록 탈세의 유인 심리가 강해진다. 넷째, 납세자는 조세 정책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때문에 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탈세를 통해서 조세 당국에 대항하는 형태이다. 다섯째, 과세 방식이 가시적 부담을 높일수록 탈세가 조장된다. 여섯째,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이전적 지출의 비중이 이전 지출로 클수록 조세 저항 크게 유발한다. 뭐가 빠졌네. 일곱째, 공공재 공급 수준이나 내용이 납세자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탈세 심리가 크게 자극되는 양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탈세가 유발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원인. 첫째, 세율이 높을수록 또는 조세 부담률이 높을수록 탈세는 늘어난다. 둘째, 납세 협력 비용이 클수록 탈세 심리는 커진다. 그리고 이제 최적 탈세 모형. 납세자들의 탈세 규모는 기대소득을 극대화한다. 그죠? 기대소득 극대화. 개인은 효용을 극대화. 납세자 또 개인이잖아요. 개인 효용 극대화. 니꼬르 기대소득 극대화. 탈세액이 클수록 발각 가능성은 커질 것이고 적을수록 발각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탈세가 성공하면 탈세액이 클수록 기대소득은 커지게 된다. 최적 탈세 모형의 문제점, 심리적 비용을 무시했다. 위험 중립적이보다 위험 기피적이다. 최적 탈세 모형에서는 납세자들이 단지 얼마만큼의 소득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데 현실의 사람들은 애초에 탈세하기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탈세 모형. MR리꼴의 MC. 여기서 최적 탈세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죠. 기대소득 극대화. 참고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경제가 있어요. 지하경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하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트만, 화이기, 탄지, 사이먼스. 지하경제. 지하에 있는 경제죠, 뭐. 근데 지하경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 그게 지하경제 아니겠어요? 세금을 내면은 양성화되어 있잖아요. 그건 지상경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면서 뭘 한다? 그럼 지하경제겠죠. 세금 내지 않고. 세금을 가지고 구분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제 지하경제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비시장경제에서 반시장경제, 비시장경제, 지하경제, 탈법,
검은 돈, 거래, 탈루 이걸 지하경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반시장 경제에서는 공표경제, 위법, 사기, 폭력, 밀수, 매춘 여기까지 이 두 개를 지하경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비시장 경제에서 지하경제, 반시장 경제에서 공포경제 이 부분을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 같다. 자, 지하경제. 지하경제에 대한 조세 효과. 이렇게 봐요. 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하경제. 쭉.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지하경제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측정하는 방법, 시장자료 쪽의 방법, 국민경제 계산 접근, 현금 유통 접근, 거래 접근, 그 다음에 계량적 모형에 의해서 현금 수요 접근, 지수 결정 변수 접근,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자, 지하경제를 보면은 지금, 참 이건 넘어가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네요. 정현태 세무사가 했는데, GDP 대비 25에서 28% 굉장하잖아요. 25 내지 28%가 지하경제로 추정된다고 논문을 낸 적이 있고, 자,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20%다. 2015년 기준으로 20%.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그러면 우리가 한 2,000조 정도 되죠? 2,100조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잡으면은, 20%면은 2, 2는 4. 400조 정도가 지하경제란 얘기잖아요. 그죠? 20%면 400조잖아. 2,000조. GDP가 2,000조 잡으면 20%면 400조가 지하경제라. 그 부분에 세금을 안 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98년도에 30%에서 사상 최고치를 하고 2002년도 26%, 2008년도 23%, 2014년도 20%, 2015년도 19.8% 점점 줄어들었죠. 약 한 20% 이내로 이제 줄어들었죠.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자, 얼마죠? 91년도 34.51%에서 전 세계 평균이 2015년 27%. 27%.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낮네요. 27%인데 우리는 20% 정도 되니까 좀 낮죠. 한국 지하경제 축소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빨랐다. 우리나라가 지하경제 점점 적어졌다. 그렇죠. 국가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짐바브웨가 67%, 조지아가 53%, 나이지리아 52%, 가봉 52%, 미얀마 50%, 스위스는 6%. 엄청 적네요. 지하경제가 스위스 6%. 가장 작았고, 미국 7%, 독일 7%, 네덜란드 7%, 보통 한 7%도 되네. 호주 8%, 영국 8%, 캐나다 선진국들은 7, 8% 정도 되고, 캐나다 9%, 일본 8%, 싱가포르 9%, 중국 12%,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네. 지하경제가. 중국보다 더 많네. 중국이 12%인데,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얼마? 15%잖아. 20%잖아요. 홍콩 12.39%, 베트남,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더 적네. 지하경제가 14.78%.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지하경제가 점점 우리나라 거죠. 점점 줄어서 19.8%, 2015년 기준 19.8%까지 왔다. 이런 얘기. 19. 지하경제가 이렇게 많다는 건 뭐죠? 기업에게 기준을, 그거는 뭐 정확히 적용할 수도 있었겠죠. 자체니까. 근데 결국은 세금을 탄류했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탄류했다는 거죠. 예. 한국의 지하경제, 이렇게. 그러면, 자, 지하경제가 꼭 나쁘냐? 그렇지도 않다. 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다. 지하경제와 그냥 정상적인 경제가 쌍벽을 이루고 간다. 이런 주장도 또 있는 것 같아. 예? 이런 주장도.